네, 안녕하십니까. 자대양 양소입니다. 오늘이 2월 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반등 다음 반등, 아주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그런 하루. 우리가 쉬는 나흘 동안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무려 8% 넘게 급반등을 했단 말이죠. 뭐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반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2,900 넘어 3,000포인트 근처로까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루아침에 뭐 하루에 다 힘들다고 한다면 또 나눠서라도 어쨌든 탄력적인 반등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분위기가 장중에 지금도 마감 종가 기준으로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죠. 미흡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수급도 그렇고요. 또 반등폭도 기대에 좀 못 미친 측면이 있죠. 간신히 현재 코스피 1.67% 정도, 코스닥은 2.1%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의 반등폭의 4분의 1 정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미약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점을 보면, 자, 우리 증시가 참 운도 안 따른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 그에 따라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렇긴 하더라도, 현재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FOMC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 됐던 건데,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시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넘어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 시장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악재들, 즉 긴축과 관련된 부담을 다 덜고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긍정론이 한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는 이른바 더블 딥 상황이 나올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반등은 이른바 데드캣 바운드로 갑니다. 죽은 고양이를 던지면 약간 튀어 올라온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일시적 반등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그런 부정론 내지 심증론이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자, 오늘 그것이 일단 첫 주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에 걸맞는 종목들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물론 큰 조절은 아닙니다. 현재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이슈의 한가운데 올라서 우리 종목들이 있죠. 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 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한 종목인 네이버죠. 모처럼 만에 한 3.4% 상승폭이 좀 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가며 V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의미 있는 이슈가 좀 있죠. 그것을 검토를 해보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조류를 타는 그런 블루칩, 그것도 더군다나 낙폭과대입니다.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가 절호의 찬스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동안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네이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만약에 새로 매수하고자 라고 했을 때 제 1순위의 종목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탄력이 미약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단기로 봤을 때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멀리 보고 안전하고 또 멀리 봤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 1순위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이고요. 그리고 1 플러스 3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플러스 3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를 보조하는 그런 종목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또 한 종목이 PSK입니다. 오늘 약간 약했죠. 삼성전자가 약해서 오늘 삼성전자 좀 미약해서 오늘 그들의 탄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상당히 안정적이죠. 37,000원 이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네 종목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시장을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4거래일광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8%, 장전 저점 기준으로 8.5% 초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 4.3%,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거의 11% 정도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것 치고는 삼성전자가 너무 못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줬죠. 반도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를 상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어들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금년 중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7573, 이 정도면 안정적인데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약간 경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95.9면 꽤나 높습니다. 역시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좀 높은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206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06원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 사실 시장이 제대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로까지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긴축과 관련된 부담이 남아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직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증시 보도록 하죠. 현재 나스닥 선물이 무려 326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도 전날 밤 미국 증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됐다고 하죠. 메타 그전 페이스북입니다. 실적이 발표된 것, 그것이 악재로 작용된 듯합니다. 매출이 좀 매출보다는 수익성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하는 것 때문에 급락했다는 건데, 내용을 봤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미국 증시에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AR, VR, 증강현실, 또 가상현실 사업이죠. 메타버스와 아주 상당히 관련 깊은 그 사업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메타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무려 22%나 급락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나스닥 선물이 약했고, 오늘 이것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아마 나스닥 선물만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종합지수는 2% 정도가 아니라 3%, 4% 포인트로 따지면 100포인트 이상 급등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럴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 모든 그러한 격차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은 해소될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볼 때에는 현재 자막을 지워놓고요. 어쨌든 전강 후약까지는 하지만 오늘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장 후반에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도하지는 않았죠.
그나마 이런 정도라면 긍정적인 변화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한 것은 다소 현재 좀 미흡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베이시스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건강한 그런 회복, 정상적인 반등 내지 회복 장세 또는 강세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 기준은 최소한 0.0, 적당한 것은 사실은 1.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는 찜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은 약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주요 이슈 잠깐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수는 CPI보다는 PC,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거기서 물가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5.8%나 나왔어요. 지난 1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7%인데 그보다 약간 낮은 5.8%인데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현재 핵심 PC 물가지수도 4.3%나 된단 말이죠. 이런 정도의 물가지수는 미국 역사상 40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 미 연준에서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단 악재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 알파벳, 테슬라 등 주요 몇몇 기술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찬물 끼얹는 한째 주체가 메타죠. 메타가 시간 외에서 22% 급락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요. 자, 테슬라가 지난 나흘 동안에는 괜찮았던 건데 실적이 좋고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리콜이 발생했다고 하죠. 소프트웨어적 리콜입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데 우리는 LG 엔솔 불확실성과 함께 테슬라 리콜 악재가 겹쳐지면서 2차전지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걷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량을 매도했거나 줄이거나 또는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단계별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거북하지만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 종목은 뭐 SKC, 대주전자재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목 중에서 물론 단타거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노신소재 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에 얘기했던 두 종목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또 종목을 너무 엄격하게 그들 내부에서 구별할 필요도 없죠.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급등락을 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 대상 2차전지 전체 섹터 내에서 종목별 구별은 큰 실익이 없다 하는 건데,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과 LG 화학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보죠. 그리고 이걸 좀 지금에 와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근 115조 그 정도 되는데요. 지나치게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나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 높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현재 있는 우리 종목이 낫다는 것이고, 지금 2차전지가 약간 헤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LG 엔솔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 사람은 살 펀드는 사고 팔 펀드는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하게 놓여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이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테슬라까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그러면 2차전지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 자, 미국의 ADP 민간 조사기관이죠. 민간 고용 지난 1월 달에 마이너스 30만 명 나왔어요. 기대치에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된다는 거죠. 만약 긴축과 관련돼서 이게 조금 심화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요한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니 타격을 줄 수 있으니 그와 관련돼서 신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지난 1월달 무역 적자가 갑자기 늘었죠. 48.9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자재 급등 때문에 LNG, 석탄, 석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무역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된다는 건데 근본적인 악재도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단기적이라도 일단 악재는 악재다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는 거고요. 자, 그와 연장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현재가 진바닥이냐? 미국에서는 나오겠죠. 이미 진바닥이냐? 아니면 가바닥 내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드캣 바운드, 일시적 반등이라는 것이죠. 죽은 고양이가 반짝 튀어올른다는 뜻이죠. 자,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으면 긴축 강화. 3월 달에 크게 0.5%포인트나 인상한다는 설이 있고요. 또 금년 인상 횟수도 3번 정도가 아니라 4번, 심지어는 7번 이상 최대 8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파월이 지난 현재 FOMC 때 기자회견할 때 한 얘기가 아무래도 걸리긴 걸립니다. 2015년도 당시 금리 첫 인상을 했을 때 그 당시보다 지금이 너무 경제가 좋다는 거죠. GDP 성장률도 5.7%로 실업률 3.7%로 그때 5%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당시 0.5%인데 지금 7%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좀 너무 과열됐다. 증시도 과열됐고 경제도 과열됐으니 그것을 마땅히 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3월달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 인상폭도 0.25 정도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악재가 되고 있고 오미크론 확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 지정학적 위험으로 현재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재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갖고 있는 악재이고요. 또 쌍둥이 그와 관련된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까지 따라서 재정 적자, 무역 적자의 쌍둥이 적자. 그리고 LG ES와 관련된 상장 포트폴리오 재배분 문제가 아직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 그 바람에 2차 전지주들이 현재 맥을 못 주고 있는 상황까지 연결되고 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악재도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긍정론.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역사적으로도 유례 없을 정도로까지 낙폭이 심했다 하는 거고, 또 긴축과 관련된 악재는 이미 다 알려진 악재이므로 주가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비교적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건 다소 부족하지만 안정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 연준위원 현재 파월 의장도 원래는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기존 비둘기파 중에서 다시 매파로 갔다가 다시 최근 약간 비둘기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제임스 블로드, 지금은 세인트루이스 염준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다가 이번에 살짝 또 그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긴축을 해야 되긴 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3월달에 당장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외에 원래 매파였던 패트릭 하커, 이 사람 필라델피아 연준 총리,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몇몇 인사들이 그렇게 살짝 비둘기파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충격은 이런 정도에서 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그런 그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 주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못 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3배, 4배, 심지어 5배, 6배 올랐는데 우리나라 종합주식은 불과 5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20.8배, 전 세계 평균 17.5배, 심지어 이머징 마켓 12.4배,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각 15배 정도 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왜 그렇게 후진적이지 않거든요. IT가 상당히 발달되고 성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입니다. 13배 내지 적정하게는 15배 정도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15배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적정 종합지수는 4천이 나오는 거예요. 4천.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4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던 그들이, 자, 오늘은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았다 하는 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랬던 거죠. 그리고 최근 4일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급등을 했다는 것도 긍정론, 지금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건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 얼마만큼 현재 그 3월달에 인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때 0.25냐 0.5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빈도수, 금년에 3회 정도가 아니라 4회까지 인정되는데 그 이상 현재 빈도수가 올라가면 역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 등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담이 남아있다는 것, 또 긴축 외에 여러 가지 악재, 국내 악재도 있고 말이죠. 또 수급 개선이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확실하게 개선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도 약하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비전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비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바닥권 근처에 와 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V자로 그것도 연속해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킨다, 또는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매수한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상적이나마 이런 정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중 5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중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조 업체가 있죠. 그것을 미국의 바이오젠과 지분 50% 반반씩 나눠 갖고 있었는데요. 그 바이오젠이 갖고 있었던 지분 50%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량 다 인수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100% 자회사화 된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자체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바이오시밀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셀트론이 그렇듯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술력이 축적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력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에피스 지분 100%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호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 1월달 지난달이죠.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 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두 가지 큰 줄기의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오공장은 현재 바이오 의학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유전자, DNA, RNA 치료제죠. 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4공장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공장인 CMO 공장이죠. 제4공장은 금년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금년 하반기, 특히 내년 실적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멀티모딜리티,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현재 단순 위탁 생산 CMO만 하는 것이 아니라 CMO를 하는 동안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시켜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내용, 원대한 포부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 흐름 좋고 이러한 미래 성장성도 하나둘씩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에서 최근 성장주에 대한 회피 경향 때문에 크게 밀려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77만원, 이때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상승 추세선과 상당한 이격이 있는 이럴 때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이탈로 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다 하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건 17만원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걸. 다만 단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타할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단타는 다른 종목에서 하시면 되고,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할 종목이다 하는 점에서 지금이 좋은 기회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얘기인데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모처럼 만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그래봐야 32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말이죠. 이때 이런 정도면 상당히 싸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 뭐 실망스럽다, 일각에서는 어닝 쇼크는 아닙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매출은 1조 9,277억, 작년 동기 대비 27.4% 정도인데 이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약 3,512억, 지난 분기보다 약간 낮아졌고 작년 동기 대비 12% 8.5% 좋아진 건데요. 이 부분 다소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니죠. 일단 각 부분별 보면 매출 기준입니다. 서치, 검색 부분, 검색 광고 부분인데 15.2%, 커머스 부분, 쇼핑 부분이죠. 27.9%, 핀테크 부분, 보세요. 46.8%, 콘텐츠 부분은 더 셉니다. 67.9%,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 25.1%. 이 정도면 뭐 A급 정도는 아니지만 B 플러스 정도 성적 분명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커머스, 서치 부분에서 보면 특히 성과형 광고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 거의 20%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핀테크를 보면 핀테크가 가동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애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느 정도 단계 올라서면 기저 효과가 약화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6%,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아직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쇼핑 부분도 성장성이 나쁘지 않아요. 거의 30%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 구글 앱스토어 등 글로벌 가맹점까지 확보를 하게 됐죠. 해외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 멤버십이나 플러스 멤버십이나 또는 쇼핑 라이브도 상당히 빠른 속도, 거의 50% 넘는 그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네이버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웹툰, 크로스보더, 국경을 넘는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확장 일로에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실적이 좋았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상, 기조상 수익성이 성장하는 건 성장하는 건데 그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기대했던 성장률보다 다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조차도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최근 들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더 이상 밀리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거나 또 어느 정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거론됐던 4대 약재라고 한다면, 일단 긴축 모드와 관련돼서 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머징 마켓, 즉 위험 자산을 기피하고 그 중에서도 성장주들을 깊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성장주의 대명사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오미크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죠. 그렇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반사적인 이득을 봤던 이런 SNS 등의 업체, 인터넷 업체들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이런 문제. 그 세 번째가 앞에 얘기했던 실적과 관련돼서 실적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 기대치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건데, 예,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2022년도, 당장 2022년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하는 등의 악재, 한 4가지 정도 악재가 최근까지 네이버의 주가가 한때 45만원 갔던 주가가 30만원대까지 내려가게 됐던 그런 원인으로 작동됐다는 건데, 너무 많이 그와 관련된 악재가 작동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악재 중에 일본과 이번, 이 악재는 시장 전체에 대한 악재입니다. 즉 네이버에 국한된 악재가 아니죠. 시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악재니까 그것은 차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둔화와 관련돼서는 시장의 사업의 한계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동안 네이버는 투자와 관련돼서는 카카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약간 저하된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 확대와 관련돼서 수익성이 약간 저하된다는 그 자체, 수익성 성장이죠. 저하되는 그 자체가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계절적인 그런 일시적 비용 등이 발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급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 당장 V자를 꺾어서 실적이 급하게 좋아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4분기보다는 금년 1분기 실적 등이 좋아질 것이고, 어차피 그조차도 단기적인 실적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걱정이 없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장성과 관련된 NFT가 대세. 지금 NFT와 관련된 정보가 서둘러서 매수할 것 꺼져놨지만 현재 갖고 있는 물량, 위메이드, 다날, DOU 이런 정보들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NFT가 대세인 것은 그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 NFT가 또는 메타버스가 대세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코인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와 관련돼서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꽤 많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좀 약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그와 관련돼서 깊숙이 또 상당히 전문적으로 또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업계 전체로 봤을 때 게임 업체는 P2, Play to Earn 내지 Create to Earn, 새로운 개념입니다. 플레이를 하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의 P2E를 넘어선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면 그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Create to Earn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게임 업체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나 기타 등등 이 SNS 업체들은 NFT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중 네이버가 가장 발빠르고 폭넓고 광범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2018년부터 이미 꽤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고, 2018년도 이미 라인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랩을 설립을 해서 암호자산, 암호화폐죠. 링크를 이미 발행을 하고 있고요.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맥스 일본입니다. 또 현재
글로벌로 봤을 때는 비트프론트가 이미 오픈돼서 역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계열사 라인 넥스트를 한국과 미국에 설립을 해서 마켓 비트코인은 아니죠. NFT 마켓 또 NFT와 관련된 서비스 각종 또 커뮤니티 등 글로벌 NFT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 및 비트맥스 일본에 있죠. 그래서 그 비트맥스 월렛을 통해서 이미 NFT 베타 버전이 이미 출시가 돼서 일단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 시범 서비스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한 4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IP 콘텐츠 개인 등 블록체인 기반 NFT가 이미 130만 개나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것과 관련된 괄목할 만한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까지 아직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이런 정도의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비전이 상당함을 사실 그 네이버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비전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네이버는 또 아주 탄탄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 애정을 갖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때마침 이 표현은 조금 좀 좀 어울리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만은 어차피 고생한 뭐 계속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참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네이버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